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ICT 기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투이 컨설팅의 임진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우드와 엣지 IoT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엣지 IoT라는 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뭐 나온 개념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조직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엣지 IoT 기술이 현재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엣지 IoT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엣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제일 그 왼쪽 부분이 되겠죠. 제일 왼쪽 부분이 될 텐데 어떠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센서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센서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인터넷 오브 띵스라서 IoT의 하나의 크나큰 영역의 프론트 엔드 영역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센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기존에는 대부분 생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코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기업의 내부 IDC 전산 센터로 연결되어져 가지고서 그쪽으로 전송되어져서 거기에서 분석이 되고, 그래서 처리가 되어져서 뭔가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창출되어지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빠르게 실시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많은 트래픽들이 이제 중앙에만 몰리게 되면은 그 부하를 갖다 감당하는 것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만약에 우리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 엣지 영역에서 직접 처리해 버리자 라는 개념들 또한 대두가 되어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영역에서 발생한 센서 데이터들을 엣지 영역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얘를 중앙으로 보내 가지고서 즉 클라우드 영역이나 또는 기업의 IDC 전산 센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의 기술들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거의 어떠한 모습은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거를 엣지에서 처리하니까 어떠한 인프라의 구조와 시스템의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흡사하다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클라우드는 그 속에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전송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의 구조라는 거는 사실은 뭐 너무나도 얘기가 많이 되어졌죠. 너무나도 많이 얘기가 되어졌고, 아마 이제 클라우드 구조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이아스다, 파스다, 사스다 하면서 그 아이아스의 어떤 기술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스의 기술적인 구조가 있고, 사스의 기술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6년도부터 가트너가 10대 전략 기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외를 한 게 아니라, 중요는 하죠. 중요는 한데 이제는 기업이 뭔가에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기술치고는 많이 좀 성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쟁 우위를 갖다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는 시기를 지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이제 페널티를 갖다가 이제 좀 받을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현황입니다. 사용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커졌고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 시장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비해 가지고선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지만은 상당히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23%, 20%, 38% 이런 식으로 성장을 쭉쭉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이 정도로 성장하는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조직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T 아키텍처는 이렇게 됩니다. IoT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디바이스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엣지 영역인 거죠. 이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는 엣지 영역에 디바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디바이스들이 존재해서 거기에 이제 센서들이 대부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갖다 컨트롤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것이 되겠죠, 아마.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뭐 외부와 또는 또 다른 내부도 마찬가지, 외부와 뭐 인터페이스 IO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IO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디바이스 영역에서 가장 큰 영역, 기본적인 영역이 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디바이스에 어떠한 이제 목적을 이루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존재합니다. 응용 영역은 존재하는데, 뭐 그거는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디바이스에서 IoT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서가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서 센서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IoT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IoT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이 IoT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구현되어지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구현되어지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엣지 쪽에 구현되어진다 하게 되면은 엣지 컴퓨팅 쪽에서 구현이 되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서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엣지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클라우드든 엣지든 간에 어디에 구현을 하든 IoT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얘를 갖다 분석을 하고 얘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떠한 그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IoT 시스템 영역가, 그리고 디바이스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 이 사이를 다 이제 뭔가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매니지먼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IoT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어드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드민이라 볼 수 있죠. 어드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 전체적인 구간들은 다 같이 당연히 이제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예전에는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 구현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디바이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센서 데이터를 우리의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는 뭔가의 이제 API 같은 것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센서 데이터가 전달되어지게 되면은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필터링 한다든지 이제 뭔가의 데이터가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뭐 내부 시스템에 분석할 건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 반응하고, 이렇게 룰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었죠.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이러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우리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가지고서 뭔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뭔가의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말 그대로 IT 공룡들이 또 하나둘씩 플랫폼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플랫폼인데, 이제 AWS의 IoT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WS만 이 IoT 플랫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스라 하죠. GE도 가지고 있고 IBM도 가지고 있고 뭐 구글도 가지고 있고 뭐 MS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플랫폼의 세부적인 모습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플랫폼의 기본적인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대동소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A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구글 거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IoT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AWS 걸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뭐 IoT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IoT 플랫폼은 AWS가 좀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해당 조직에게 적합한 거 선택하는 거지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어떠한 기준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IoT 플랫폼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바이스 SDK가 있죠. 디바이스 영역, 디바이스 쪽에다가 그 IoT 시스템하고 IoT 시스템하고 뭔가 이제 통신을 한다든지 IoT 시스템과 어떠한 그 연결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디바이스 쪽에다가 심는 어떠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요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요 게이트웨이 영역에서는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QTT와 HTTP를 갖다 많이 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서 디바이스에서 생성되어진 센서 데이터들이 이제 AWS의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송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전송이 되어질 때 데이터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온도 센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이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 대상이 돼야 될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받자마자 실시간으로 뭔가를 처리해 줘야 될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의 성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데이터는 저렇게 처리해라 라는 이러한 어떠한 룰 기반의 이제 필터링과 분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룰 엔진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영역이에요. 중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가 룰 엔진을 통해서 분류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중앙으로 전달되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서비스가 처리가 된다든지 분석이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요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제 AWS 클라우드로 전달되는 부분인데, 인터넷이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things 이제 디바이스 쪽에 있는 이 things들의 상태를 얘가 다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얘를 상태를 갖다가. 그래서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thing의 상태가 어떤 마지막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이제 사용자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things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전구라고 할게요. 전구. 그래서 전구 이제 스마트 전구예요. 그래서 내가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서 그 스마트 전구를 켰다가 껐다가 또 이제 빨간색으로도 바꾸고 파란색으로도 바꾸고 뭐 노란색으로도 바꾸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얘가 지금 마지막 상태가 켜져 있는 상태인지 꺼져 있는 상태인지, 켜져 있다면 노란색 불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섀도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상태 정보를 갖다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 또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되어지게 되면은 그 명령이 처리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이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디바이스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떤 IoT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그래서 실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마존에서는 그 이제 IoT 플랫폼이 코어 영역, 클라우드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엣지 영역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센서 데이터가 날아가서 거기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클라우드 쪽에 구현되어진 어떠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어떠한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섀도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엣지 영역에도 다 구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까지 안 가더라도 해당 엣지 영역에서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처리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어떠한 것을 대응하는 이러한 구성도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요 부분 엣지 영역에 구현하는 이러한 IoT 시스템 부분을 이제 그린그라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AWS의 IoT 플랫폼은 IoT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그 엣지 기반으로도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IoT 플랫폼을 AWS 걸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IoT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소들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실제 어떠한 IoT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없이 IoT를 가지고서 우리 조직이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우리 조직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다 포커스 맞출 수 있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제 클라우드 쪽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IoT 쪽에 하나인데, 이미 클라우드의 어떠한 예제는 너무 많습니다. 도입 예제는 너무 많은데 이제 그동안에는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예전부터 써왔지만은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금융권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가 이제 미국의 캐피탈 원이라는 어떠한 이제 금융 그룹인데, 2018년도에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이제 은행으로 따지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계정계 같은 것이 되겠죠. 수신, 여신 뭐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어떤 계정계 시스템이 될 텐데, 얘를 AWS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잘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클라우드 이 캐피탈 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해 가지고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1.60명 정도, 그 1억 6천만 명이죠. 1억 6천만 명의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민감한 번호인데 요것이 또 유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정보도 유출되어지고, 이러한 이제 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킹했느냐? 이제 페이지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AWS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왜 해킹했느냐? 그냥 한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한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킹했느냐죠. 어떻게 해킹했느냐? 요거는 클라우드에 구축되어진 이제 캐피탈 원 웹 방화벽이 있거든요. 그 방화벽을 갖다가 설정을 좀 잘못해 둔 거예요. 잘못해 둬 가지고서 그 취약점을 갖다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SSRF 취약점을 공격했다라고 하거든요. SSRF 취약점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뭐냐면은 이제 외부단에 오픈되어진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단에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서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단에 오픈되어진 서버와 내부단에 접근할 수 없는 서버 사이에 뭔가 통신을 해야 될 때, 이때에는 이 중간에 방화벽을 둬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잘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요 설정을 갖다가 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 가지고서 그 이제 외부단에 오픈되어진 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서 내부단까지 들어와 버린 뭐 요러한 어떠한 그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AWS 잘못은 크게 없어요. 뭐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AWS가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방화벽을 설정해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AWS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캐피탈 원에게 있는 거죠. 그렇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할 거예요. 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제는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캐피탈 그 AWS에 있는 방화벽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 벤더사 방화벽들이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픈 소스 같은 이러한 방화벽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유명 벤더사 방화벽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러한 벤더사의 도움을 받아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공부해가지고 스스로가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점이 되어져 가지고서 좀 해킹을 당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AWS 같은데 한국 아마존에 이제 입주를 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있는 방화벽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벤더사 제품들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 오픈 소스 기반의 방화벽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설정 오류들을 좀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는 그 클라우드라는 거는 기존의 레거시하고 접근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좀 놓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이제 빅밸리 솔라라는 이제 부분인데 요게 그 IoT 쓰레기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뉴욕 맨하탄에 설치되어져 있는 건데 요게 쉽게 말해서 센서가 붙어 가지고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그 이제 쓰레기통이 차게 되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얼럿으로 날려주기도 하고 또는 거꾸로 이 쓰레기통이 얼마나 풀 됐는지를 그 이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쓰레기통이 얼마나 찼는지를 갖다가 뭐 알기가 어려우니까 동선을 짜가지고 시간마다 이제 수거팀이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센서 데이터에서 이제 그 얼마나 찼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동선의 효율화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차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일도 없을 거고 쓰레기가 찼는데 안 나가는 일도 없을 거고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설치를 했죠. 근데 해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이제 그러고 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제 그 언론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사례입니다. 필라델피아 사례인데 그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이것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존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을 갖다 관리하던 그러한 직원들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잘 안 됐더라는 거죠. 좀 이것도 이제 어떠한 그 이제 러닝 커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오류가 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기계가 이 센서가 뭐 약간 오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이 하는 거죠. 어떤 관리적인 어떠한 이러한 비용적인 요소들이 다른 측면에서의 비용적인 요소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기술이라는 건 상당히 중립적이잖아요. 중립적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져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우리 그것을 갖다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걔가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것만 도입해 가지고서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관리적인 요소 그리고 비용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두 가지 사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지금 아마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지는데 한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잘 고민을 하시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